21대 총선 결과 여당이 과반 의석을 훨씬 뛰어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은 시민당과 함께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통합당은 비대위 전환 등 혼동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과 영남 지역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싹쓸이하면서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와 양당 대결 구도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야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4.15 총선, 여야 선대위 관계자와 함께 이번 총선 결과를 짚어보고 각 당의 입장과 평가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이기도 합니다.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21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훨씬 훌쩍 넘기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결과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3곳 중 과반이 넘는 163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까지 합쳐 180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5분의 3을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탄생한 건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하고 대부분 입법 활동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이 부여한 사명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당장 정부 여당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경제법안 처리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등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총선 민심은 정권 심판보다 국정 안정을 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휩쓴 것도 민주당 압승의 요인입니다. 다만 거대 양당 구도와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된 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만 간신히 지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사퇴했는데 앞으로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전환 등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윤성 기자입니다. 역대급 참패였습니다. 개헌 저지선 100석도 간신히 지켰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며 부족해도 야당을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갈등과 막말 후보에 대한 대응 등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실책이 중도 표심을 아우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범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을 시도했지만 한 번 돌아선 표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통합당은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로 당 체제를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쇄신론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건은 황 대표의 자리를 누가 대신하느냐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꺾고 5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과 박수현 후보를 꺾고 역시 5선이 된 정진석 의원 등이 벌써 거론됩니다. 공천 과정에서 배제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인사들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윤상현, 권성동 의원은 빠르게 복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출마했던 유승민 의원의 거취도 관심인데 이해운, 오신환, 지상욱 등 세보수당 출신 후보들이 대부분 낙선해 역할론이 탄력을 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 전 총리는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됐고 황 대표는 정치 인생의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동길 기자입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대전. 종로의 민심은 이낙연 전 총리의 압승이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서 야당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황 대표에게 승리해 여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임을 입증했습니다. 또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면서 전국 각지로 지원 유세를 다녀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고 여기에 지역구에서만 과반 의석 이상을 달성해 당내 입지도 굳히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대로 저희는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그에 진력하겠습니다. 당장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 전 총리는 친문그룹에 속하지 않아 그동안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표 출마를 통해 세력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유력한 대권 후보로 또 당권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부상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으로 리더로서의 자리를 잡을 걸로 보여지고요. 종로대전에서 패배한 황 대표는 당장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황 대표의 향후 행보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 성적표로 여야 잠룡들의 정치 행보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김두관 의원은 총선 승리로 대권 잠룡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게 됐고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통합당에 복당 후 당권을 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총선에서 패배, 대권 과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이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탈북민 출신 태구민 후보 등 화제의 당선자들이 나왔는가 하면 나경원, 박지원 의원처럼 낙선의 고배를 마신 유명 정치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홍준표 의원 등 무소속으로 살아남은 후보가 있는 반면 막말 논란의 주인공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 신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동작을 이수진 후보는 사선의 나경원 의원을,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는 사선 중진 최재성 후보를 꺾었습니다. 안양 동하늘에서는 비례초선 이재정 후보가 6선을 노린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이겨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호남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치열한 접전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무소속 후보들의 승리도 눈에 띕니다.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홍준표 후보는 박빙의 승부 끝에 당선됐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약속한 대로 수성을과 대구시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고 당으로 즉시 돌아가서 야당을 새롭게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후보도 모두 당선증을 거머쥐며 사선 고지를 밟았고 이용호 후보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강남갑 태구민 후보는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당선자가 됐고 막말 논란에 통합당 민경욱, 차명진 후보는 모두 낙선했습니다. 이 밖에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나란히 당선돼 국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 두드러진 점은 거대 양당이 비례의석을 싹쓸이했다는 점입니다. 양당 대결 정치를 완화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군소정당의 설사리가 오히려 없어지고 양당제가 강화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다당제 출현, 소수정당 원내 진입을 목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의 당초 목적은 달성됐을까?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이 19석을 각각 확보하며 20대 총선보다 비례대표 총 의석수는 6석 늘었습니다. 반면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 소수 정당은 11석에 그쳐 현재 17석보다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민생당은 지지 기반인 호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도입 취지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 비례 위성 정당을 창당한 거대 양당에 있습니다. 그 거대 정당 둘이가 꼼수 비례정당을 만듦으로써 완전히 다시 또 이 사표 방지를 위한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거고. 시한을 정해놓고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엉터리법이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선거법 가지고 협상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차차기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런 만큼 비례대표제 개혁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원외 정당으로 몰락한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거대 양당의 제도 왜곡으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지역구 후보 몇 명 이상을 내지 않는 정당에게는 비례 후보를 낼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비례 의석수를 늘려 연동형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제도의 취지가 빗나간 데 대해 솔직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오히려 고질적인 양당 중심의 정치와 지역 편향이 강화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이 상황, 왜 그런지 이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1대 국회는 다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당선자들이 모정당으로 돌아가면 민주당은 180석, 통합당은 103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겨우 국회 문턱을 넘으며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당제를 목적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표를 잃을까 불안해진 양당이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면서 비례의석을 살뜰히 챙겨갔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퇴색됐고 결국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만도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걸 좀 없애자고 준연비제를 했던 거였는데 결국 그거 만든 사람들이 다 위성정당 통해서 결국은 정치적 이득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225대 75가 깨지는 순간 이미 잉태됐던 거고. 총선 결과 호남은 파랑색, 영남은 빨강색으로 물들며 지역주의가 부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년 전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23석, 새누리당이 2석을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전북 한 곳을 빼고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지역주의 완화의 조짐을 보였던 호남은 다시 민주당 일색이 됐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대구 수성갑에 깃발을 꽂았던 20대 총선과 달리 대구 경북은 단 한 석도 민주당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부울경 지역에서도 지난 총선 때보다 5석 늘어난 32석을 가져가면서 영남을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감정이 악화됐다기보다는 양당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줄 알았는데 국회에서
다수 의석이 없어가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제대로 못하니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 영남 쪽은 그 야당한테 견제를 해라라는 최후의 힘을 주고 있는.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준 이번 총선 결과와는 별개로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 구도가 오히려 강화됐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홍혜진, 김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기자 어제 선거 상황실 가서 일하느라 바빴죠? 아유, 고생하셨죠? 네. 네. 아무래도 그랬죠. 어제 어느 당 갔었죠? 저는 민생당 갔었습니다. 분위기 좀 확 꺼졌겠네요, 어제. 민생당은 아무래도 뭐 오전부터 관련 당 관계자들이 없었고 오후부터 왔었는데 사실 선거 결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원내 20석이었던 정당이 그렇죠. 지금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얻지 못했죠. 네. 김수정 기자는 어제 어디 있었어요? 네, 저는 아침에는 투표소에 가고요. 오후에는 정의당으로 가서 이제 만나봤습니다. 정의당은 어땠습니까, 분위기? 정의당도 이제 뭐 심상정 대표 말고는 이제 네. 지역구는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참담했죠. 네, 이때 어쨌든 간에 현장 그렇게 느끼셨는데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선거 결과 분석을 해보죠.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금 시민당 합해서 사실상 같은 당이니까요. 단독으로 180석을 가져가면서 87년 이후에 단일 정당으로서 이런 의석을 가져간 적이 없죠. 가장 커봐야 153석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갔는데 이럴 정도로 거대 정당으로 되는 그 요인, 승리 요인을 꼽자면요. 근데 뭐 첫 번째 요인으로는 저는 이제 코로나19로 사실 불안한 민심을 제대로 잡았다, 민주당이 이렇게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번 총선 이 선거 운동 기간 저희 기자들이 전국을 좀 취재를 다녔었습니다. 제가 이 민주당 후보들을 만나면서 이 승리 전략, 뭐 필승 전략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물었을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었거든요. 바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겨나가자, 아니면 문재인 정부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코로나 대응 방식에서 뭐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잘 안 될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장 강력하게 조금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 같은 거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 점이 좀 제대로 먹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사실 코로나19로 국민들 많이 불안하죠. 이 바이러스 자체에서도 불안하지만 투표장에서도 검사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 경제 위기 때문에 사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이 지금 정부를 좀 밀어주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심어줬다고 보고요. 또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지원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현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선거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이 여당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당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거기엔 분명히 정부가 좀 대응을 잘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초반에는 사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런 비판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1번 나오고 네, 그렇죠. 신천지 나오고 할 때 그렇죠. 그랬죠. 예. 중국발 좀 빨리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대응을 잘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언론, 해외에서 칭찬하는 사례가 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됐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아졌습니다. 50%를 지금 넘고 있으니까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현 정부와 헤쳐나가는 게 좀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대목일 수 있겠는데요. 네. 통합당이 역할을 한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해외에서조차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여기에 제1야당이 좀 정부에 함께 힘을 실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건데요. 네. 사실 코로나는 지금 군단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정권 심판이다, 경제 심판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운 통합당이 이 국민들 눈에는 또 다른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잘해서 뽑았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래도 통합당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국민들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제대로 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이 지지만 호소한다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권에 대한 책임, 심판을 강조했던 야당의 주장보다도 코로나에 잘 대처하겠다 했던 정부 여당의 국정 안정론이
세대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갔다 그 얘기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좀 하나 더 꼽자면요. 결국 이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사실 영호남은 지역 편향이 강화되면서 둘로 나뉘었죠. 예. 결과를 보면 결국 수도권 민심이 이번 총선의 판세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수도권 민심 아시다시피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의 압도적으로. 네. 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강성 세력들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좀 공고해진 측면이 있죠. 예. 이것이 반면에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성 세력이 막판에 열린 민주당으로 간 겁니다. 아, 한쪽으로 몰려버렸군요. 그렇죠. 앞으로. 네, 뭐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 과도한 친문, 이 친조국 성향에 대한 반감이 줄면서 좀 외연이 확장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쪽에서 역할 분담했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좀 별탈 없이 마무리된 이 공천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 공천 룰을 민주당은 1년 전에 확정을 했고요. 중진 물갈이 등도 큰 잡음 없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통합당과는 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래통합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정 기자. 네, 통합당은 역대급 참패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거 결과를 보시면 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는 여당의 국정 안정론에 국민들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총선은 본래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하는 성격이 강하죠. 그런데 그렇죠. 예. 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총선에서는 제1야당이 한 번도 힘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참패했는데요. 예. 야당이 정권을 심판하려다 외려 심판을 당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 오히려 왜 심판을 당한 결과가 왜 나왔죠? 이번에 참패했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특별한 어떤 참패하게 된 원인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안 세력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통합당의 변화가 아무래도 조금 부족했다,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예. 이 문재인 정부 실정에만 기대서 대안 세력으로의 비전이나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보수 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 책임 문제를 놓고 극심하게 분열해왔죠. 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일부 통합을 이뤘지만 완전한 통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보수 뭉치기를 시도하고 당명도 바꾸고요. 네. 이 여러 노력들은 있었지만 유권자들은 이전과 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통합당은 공천 과정도 그렇고 막말 논란도 그렇고 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죠? 네, 먼저 공천 과정부터 보면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이 새로운 인물을 찾기보다는 친황교안계 살리기에 집중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막판까지 공천 번복 파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이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까지 벌어지면서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줬습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해서 불거진 막말 논란 여파가 컸다고 보는데요. 네. 김대호 후보의 3040 세대 폄훼 발언, 그리고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통합당 지도부가 차명진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 또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합을 벌였던 선거구들에는 이 막말 논란이 회복하지 못할 타격을 입혔다는 게 당내에서도 나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홍혜진 기자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때문에 잘했다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정부 여당 쪽에 좀 호의적인 평가에 요인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반면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좋지 않은 무슨 뭐 대처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들도 있었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 변수에 코로나19가 있었는데요. 야당이 정부 여당에 도움 줄 건 도움을 주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합리적인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연일 중국인 입국 봉쇄를 되풀이하면서 정부 비판의 열을 올렸는데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야당의 경제 역할도 필요하지만 감염병과 같은 이 비상시국에는 반대만 하지 말고 정부 여당이 협조하라는 국민의 주문이 총선 결과에 담긴 것 같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네.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민주당의 압승인데요. 당장 8월에 새 대표를 뽑아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이번 8월까지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네.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 대표가 임기를 마지막까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8월 전당대회에 누가 나설 것이냐 이게 관심사일 텐데요. 네. 우선 차기 대선 주자 1번 꼽히죠. 이낙연 전 총리 거론됩니다. 이번 종로대전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여유 있는 승리를 거머쥐면서 대선 반열에 거듭 가까이 올랐죠. 또 이번에 영남에서 살아남은 김두관 의원이나 송영길, 우원식 의원 등도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수정 기자. 이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사퇴를 표명한 상황인 미래통합당도 지도부 재편 당연히 시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요. 예. 원내 사령탑인 심재철 의원까지 낙선하면서 통합당은 구심점을 잃은 상황입니다. 이 지도부 구성원인 최고위원도 이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패배해서 당분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비상대책위 체제가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심재철 원내대표가 임시로 대표 권한을 대행해서 심재철 이번에 원내대표 낙선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대표 권한을 임시로 이번에 대행해서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이라던가 이 조기 전당대회 실시와 같은 타겟책을 우선 심 대표가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서둘러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총선 다음 날 이제 총선 전반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양당 지도부 재편 관련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틀간 계속 수고를 또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세요. 홍혜진 기자, 김수영 기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이 66.2%를 기록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4,399만 명 가운데 2,912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결과에 대해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가적 위기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내 일당의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이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함께 거론되는 의장 후보군으로는 5선 고지에 오른 민주당 김진표, 변재일 의원 등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국민들께 간청드렸던 안정의석의 확보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점에서는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지역주의 완화가 진척되지 못한 것은 무거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수성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대구 경북 후배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대구 경북의 정치적 힘을 결집시켜 국가 운영의 주도권을 우리 대구 경북이 가져오는 데 앞장설 생각입니다. 설마 대구가 나를 버리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대구를 왔는데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진 주민 모든 분들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에서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의원 동료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조속히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6번의 기회를 주신 우리 서구갑 주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더 나은 동작,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가진 헌신과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동작의 발목을 잡았던 구태 정치를 바꾸고 정치개혁을 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의 승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승리이자 또 우리 부산진 구민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울은 대전의 정치 1번지를 넘어서서 충청의 심장입니다. 이 서구울에서 저에게 이렇게 크나큰 힘을 주신 점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 큰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저 박범계 분골 쇄신 서구울 발전 대전의 업그레이드 충청의 자존심을 지키는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지금 감염병 사태 속에서 온 국민과 또 세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치러진 우리의 21대 총선 정말 여당의 압승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표심의 의미, 또 여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이런 표심을 이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미래통합당의 윤기창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느낌이 어떻습니까 요새? 기분은 좋습니다. 이번에 출마하셨으면 바로 당선이 될 건데요.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고요. 예. 사실은 뭐 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도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 이제 어제부터 보자면 하루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당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이번 선거에 대해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방역에 대해서 잘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아마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국난 극복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조로 갔거든요. 그런 호소력이 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쨌든 정부 중간에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중간 평가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지만 이게 결국은 계속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이 또 해외에서 좋은 평가가 이어지면서 뭐 국정 지지도도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도 올라가서 결국은 그게 투표로까지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과는 그런 코로나 전국 대응에 대한 어떤 차별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처음부터 이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뭐 굉장히 폭증하고 아니면 뭐 검진 늘려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거를 만약에 의식했다 그러면 일대로 이런 것이죠. 신천지 교인들 한 20만 명 명단을 받아서 검사를 다 했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일본처럼 아니면 외국처럼 한다 그러면 그냥 증상 있는 사람 나와서 검사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아마 뭐 이렇게 10,000명까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공격적으로 한 것이죠, 검사를. 그 기조를 꾸준히 이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 방역과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연결 안 시켜서 방역대로 특히 이제 질본이라는 전문가들 집단에 맡겨서 그 기조를 이어간 거.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이제 뭐 중국을 안 막았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왜 공급을 중국에 수출하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내도 부족한데.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었지만 그것도 원칙을
지켜나간 것이 저는 아마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력이 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기찬 부위원장은 이제 어젯밤에서 오늘 거쳐가지고 당에서 공식적인 분석이든 아니면 당내에서 오간 얘기 어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은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지역적으로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당에 대한 평가가 많았다. 이런 게 중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당으로서 너무 국회에만 치중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 사실은 어떤 수권을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야 되는데 국회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국민들 눈에는 계속 싸움만 하는 걸로 보이고 네. 어떤 대안 제시와 관련된 아쉬움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일단 국민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가장 많고요. 네. 물론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뚜렷한 어떤 그 탁월한 대선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좀 흔들거렸다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20대 국회부터 이미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 우리 당이 제대로 못 읽었다. 그때는 이제 3당 구도였기 때문에 좀 묻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23석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과 비슷한 의석수가 되는 거고 수도권에서 조금만 더해진다면 이제 수도권 대부분의 격전지가 3당 구도여서 그런 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지 못하고 뭐 다음 지나면도 이기겠지라는 만연한 자세였다. 그것이 듣고 보니까 정당 투표로 봤을 때는 그때랑 비슷해요. 비슷하네. 오히려 조금 높죠 이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의석수가 122대 121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 대선 또 지방선거 거치면서 3연패 4연패는 안 한다 이런 뭐 막연한 기대 심리 갖고 어떤 분석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기찬 지금 부위원장이 개별 후보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당 전반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국민들의 그 평가가 크게 작동이 돼가지고 상당히 참패를 당했다 그런 것에 동의하십니까? 저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당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 말부터 계속 신호가 있었어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야당 평가가 더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야당 심판, 정권 심판 나왔을 때 사실 여론조사 나왔을 때 야당 심판 많은 경우 저는 아마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믿을 게 못 된다라고. 그러니까 위기의 신호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야당 심판론이 나오면 변화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코로나 사태 전국에 나왔을 때도 마스크를 차라리 국가에서 생산해라. 대만 같은 경우 그렇게도 했잖아요. 아니면 이제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도 그냥 미국처럼 그냥 아예 지원해라라든지 조금 더 어찌 보면 정부의 정책을 이 국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힘을 모으자라는 게 여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9.11 테러 때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나가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데 계속 어찌 보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게 어찌 보면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연장선상에서 계속 반대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는 그런 좀 야당의 인식이 국민들한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였죠. 예를 들면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야당 심판론. 근데 이제 야당 일각에서는 야당 심판론이 사실상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어떤 논리적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런 분명한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설득해가는 과정이 좀 부족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정국에서 사실 야당과 여당이 크게 다른 게 없었어요. 야당이 제기했던 부분은 방역 방법 중에 해외 유입 차단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라는 의견 지시였는데 이것이 마치 방해하는 듯한, 사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차별성을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책 제시에 대한 평가가, 국민적 평가가 좋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유불리를 떠나서 호불호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다소 좀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이번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정부는 입장을 변경한 적이 없어요. 쭉 가왔었거든요. 근데 국내 이제 특히 야당 중심으로 해서 뭐 비판하고 보수연이 비판하다가 분위기가 바뀐 게 사실은 해외 언론이나 해외 평가가 달라지면서 바뀌었거든요. 있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불거지고. 그렇죠. 많이 불거지는데 네. 오히려 비교가 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런 거를 인식했다 그러면 저는 아마 빨리 태도를 변경했어야 되는데 우왕좌왕 약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미래통합당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립니다. 태도를 변경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해외 유입 차단은 사실 의료계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돼 있었던 거라 이건 방역이라는 것은 정치적 접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제 과학적 접근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정치적 해석을 해서 정치적으로 받아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야당이 이 방역이란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정치적 접근을 한다. 야당 이런 프레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국민적 시각을 저희가 조밀히 봐가지고 대안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됐다. 그런 동의하시네요. 그런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요 김종인 위원장이 중요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다 아다시피.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 선거 앞두고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그게 정치적인 거잖아요. 팩트 아닌 거는 확진자 수.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이미 다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던졌잖아요. 그게 선거 전날. 저는 그게 정치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요? 예, 예. 네. 이번 총선 사전 투표 때부터 역대 최고의 투표를 기록했고요. 최종 투표율 역시 66.2%로 아주 최고 투표율을 보였는데 전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높은 투표율이 나오고 있을 때 당 내부적으로 좀 결과 전망이 됐습니까? 일단 이전 선거와 달리 사실 대선의 투표 성향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어요.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아마 이 전체 총 투표율의 선행 지수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럼 총 투표율이 높아질 텐데 그 총 투표율이 높아지는 이유 내지 어느 정당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정부 견제론이 힘을 받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60%를 넘게 되면 사실 통상 우리가 구별하는 30대 30의 어떤 보수 진보의 진영을 뛰어넘어서 40%의 부동층이 움직인다. 그러면 부동층이 움직이는 이유는 대부분 견제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건 뭐 산수적인 계산을 이제 해봤죠. 어떻습니까? 저도 뭐 대변이 있으면서 전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사전 투표 결과 나왔을 때 최종 투표가 얼마나 될 거로 보느냐? 그게 이제 어쨌든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저는 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 어쨌든 사전 투표가 높으면은 최종 투표도 높았고 대선 뭐 지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70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일 것이고 뭐 지난 대선이나 총선을 이렇게 봤을 때 젊은 층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지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최종 투표율도 올라갈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여당한테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출구조사를 통한 지금 이제 연령별 발표는 아직 안 됐죠 지금. 그런데 사전 투표는 발표된 걸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고령층이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실제로는 이제 추측컨대는 젊은 층이 많이 했을 거다라고 해서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은 고령층이 좀 많이 한 걸로 나오긴 했더라고요. 아까 이제 관련된 요새 뭐 압도적인 지금 180석 지금 시민당까지 합하면 건데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민주화 이후에 지금 그 여당이 가장 많았을 때 153석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전반적인 기록을 보니까 4.19 직후에 5대 총선 때 자유당이 몰락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때 75% 하자는 거 빼놓고 지금 가장 높은데 이 어떻게 앞으로 감당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이 사실은 독자적으로 과반 넘은 거는 지난번에 이제 2004년에 이제 탄핵 사태 이후에 152석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사실은 뭐 4대 개혁 과제를 하다가 어찌 보면 당내 분란이 일어서면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이 좀 붕괴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어떤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압도적 뭐 다수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을 아마 착실하게 해나가야 된다. 저는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뭐 언론 개혁이라든지 이게 어찌 보면 지난번 2004년 그 탄핵 때 그 이후에 나왔던 때도 나왔던 과제예요. 사학 개혁, 언론 개혁, 검찰 개혁 어차피 지금 한 16년 만에 다시 제기되는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때의 실패 교훈을 좀 삼아서 그때 당시에도 어찌 보면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전부를 하려다가 하나도 못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아니면 그런 교훈을 참 뭐 새기면서 이번에는 하나씩 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수 진영이나 뭐 언론 등에서는 황교안 대표 책임론이나 공천 실패론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내 의견들 어떻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뭐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도 지셨고요. 네, 이제 선대위원장 겸 또 후보자이고 당내 당 대표였기 때문에 세 개 영역에서 사실은 다 실패를 현재까지는 하신 거죠. 어떤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종로의 후보자로서는 또 큰 표차를 지셨고, 당 대표로서는 당의 또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당 대표가 사실 공천 관리에 크게 관여하지는 않지만 대강의 공천 기준 같은 거는 사실 지도부가 잡잖아요. 이런 공천을 하자라고. 근데 이제 그런 공천 기준에 부합하는 공천이 실제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특히나 이제 공천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특히 수도권 공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그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오만해질 것을 우려하듯이 그 당시에는
이 지역에 있던 분을 저 지역에 갔다가 후보자로 공천을 하고 불과 며칠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아마 당선될 것이다라는 국민들 눈에는 오만함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차를 좀 지연시킨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당내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대표로서 징계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깔끔하지 못했다는 평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절차적인 당원 당규상의 한계는 있지만 좀 더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징계를 했다면 마무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같은 상황을 두고도 이겼을 경우에는 그걸 승리의 요인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지면은 이제 패배 요인으로 분석하는데 황교안 대표 관련 이건 어떻습니까? 본인의 지역 출마한 지역구에서 상대 당시 이낙연 후보에게 15에서 20% 이상 나중에는 거의 30%가량 뒤지고 있는 후보가 다른 지역을 막 다닌다면은 당의 이미지상이라든가 전략상으로 도움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 바도 많이 있다는 그 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최장 총리를 하고 나서 와서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었고 사실상 총리하면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일을 한다라는 또는 점잖고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지닌 상태에서 이제 후보자로 활동을 했고요. 황교안 후보의 경우는 당대표로서 당의 이미지를 전체 다 받은 거예요. 당의 부정적인 이미지, 시끄러웠던 부분을 전부 다 평가를 받는 그런 후보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 그 표차가 난 부분은 아마 그런 요소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한테 좀 도움이 됐겠네요. 도움이 된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이런 비교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선거를 이끈 양쪽에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이낙연 위원장, 그다음에 여기는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인데 딱 비교해 봤을 때 정치적인 무게감이라든지 아니 선거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내는 거라든지 봤을 때 사실은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선거도 정말 여러 번 하셨고.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기획을 하고 선거판을 짜나가고 이 메시지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이낙연 위원장님도 뭐 대변 오래 하셨고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선거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도 학자로 물론 뭐 정치는 오래 하셨으면 주로 이제 학자적인 경제 통일로 통하고 있어서 이 정치 이 선거 떠난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선거를 이끌어가고 기획하고 이런 어떤 큰 틀을 짜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아마 뭐 역량 면에서 많이 딸릴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고 보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황교안 대표라는 그 자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서 총리 장관을 지내고 권한대행을 한 사람이 다시 이제 당대표로 나섰는데 물론 지지율이 좋으니까 나섰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당대표 나올 때 황세모로 인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과 완전히 끊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하고 연합을 할 때에도 유승민 대표가 계속 주장한 게 탄핵을 건너자라 얘기했는데 탄핵하고 끊고 가자는 건데 사실은 봉합은 했지만 그냥 위야 뭐야 그냥 같이 하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갔지 완전히 그 탄핵 문제를 정리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들은 아직도 탄핵의 잔재 세력이야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탄핵을 극복한 정당으로 태어난 재탄생하는 리더십으로서는 적절치 않았다 이제 그런 평가시네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기적인 멍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본인이 출애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걸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을 수는 있지만 사실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 다만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본인의 장점이었던 그런 점잖음과 좀 진중함을 끝까지 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당대표로서 견제 세력의 스피커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의도치 않게 좀 격한 말을 많이 쏟아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한몫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그야말로 뭐 공룡 여당, 슈퍼 여당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올 정도로 정말 큰 국정에 든든한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석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데에서는 과반 갖고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80석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반대했을 때. 그럼 이제 180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교묘하게, 절묘하게 죄송합니다. 절묘하게
딱 그 선에 맞춰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누가 맞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180석의 의미는 과거로 치면 과반을 150석 과반을 딱 넘기는 의미예요. 법 처리에 있어서는. 예, 예. 그러니까 60% 그렇죠. 고려하니까. 예,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해라. 그러니까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뭘 못한다 그러면 오로지 저는 민주당 책임으로 돌아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그 의석을 주셨지만 뭔가를 해야 될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해나가지 않으면 말씀처럼 저는 아마 다음 선거에서는 반대 결과도 나올 수 있어서 좀 뭐 진중하게 대할 필요가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일하는 국회라는 슬로건은 참 좋아 보이지만 예. 통법부가 아니거든요. 실제 뭐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국가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기능 하나 있고, 그러니까 다당제를 바람직한 제도로 보셨던 이유가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제 세력을 통해서 반영시켜서 그것을 입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국회의 의무인데 다당제 장점이고, 그러면 협치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180석을 통해서 5분의 3이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8개 상임위 중에서 그냥 있어도 16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거쳐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은 위원장이 사회권을 제대로 행사 안 할 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올리지 않을 때. 근데 16개 이미 올려요. 과반이 되게 되면 거의 사실상. 그럼 나머지 것들도 거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위원장의 사회권을 제끼고 본회의로 다 회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예,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거 또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개헌저지선이 좀 언급되고 있는데 개헌저지선이 사실은 문제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안이 돼 있는 부분이 저희가 103석이죠. 네. 103석인데 무소속 합치면 107석이에요. 근데 패스트트랙 재판받는 분이 8분이에요.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그럼 그분들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99석이 됩니다. 아, 지난번에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된 분들이 있죠? 네, 28일부터 재판이 지금 좀 시작됐는데. 걱정이 됩니까? 당에서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당의 법리 판단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 그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그 8분이 살아오신 8분이 만약에 패스트트랙 그걸로 인해서 당선 무효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99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개헌 저지가 사실상 우리 당만 보면 불가능해지는 이런 산술적인 결과도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상징적으로 국회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것이 과연 이 삼권 분립 제도 하에서 또는 국회 이런 업무 목적 하에서 과연 바람직하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이 스스로 한번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지금 이제 180석 공영 여당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까? 있죠. 어떤 점이 우려입니까? 왜냐하면 여당의 판단이 좀 바꿔질 거라고 지금 아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예를 들면 여당의 판단이 옳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항상 옳길 바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정권 초기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언간제도 비슷한 걸 넣어서 네. 청와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늘 반대되는 의사만 표시해라라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아, 여당에서요? 네, 레드 팀인가 뭐 블랙 팀인가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고 있는 자료가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협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남의 말을 듣고 그것이 의석수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여당이 지난 20대 국회를 끌어오면서 보여준 이런 국회 운영의 행태는 사실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협치를 했던 적이 없거든요. 저는 뭐좀 협치라든가 비판 의견 수렴에 아니 대한 사실은 걱정을 하고 20대 있네요. 국회가 일 안 하는 국회로 욕먹은 게 한 20번 정도 더 됐습니다. 보이콧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뭐 좌파 독재 타도하자 그러고 뭐 사회주의 개헌 저지하자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도 미래통합당이 혼자서는 이제 쪽수가 좀 불리하니까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국회라는 건 대화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저는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21대에는 좀 그런 일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걸 물론 이제 공수처법과의 뭐 여러 가지 교환 문제 때문에.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지금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대다수의 또 소수 정당이 잘못된 제도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정당했는지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네. 국민들이 일단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평가를 한 거예요. 예,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이걸 좀 이제 해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금 소집이 돼 있죠. 이제 그 임시국회 돼 있는데 아마 뭐 당의 또 상황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있는데 임시국회 관련된 마무리 더 해가지고 짧게 마무리 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어느 쪽이 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임시국회 소집했고요. 지금 뭐 총선은 총선이고 선거는 선거고 민생은 민생이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아마 미래통합당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에서 뭐 N번방 사건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은행 문제라든지 이런 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또 처리해서 어쨌든 20대 국회가 유정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집은 돼 있죠. 오늘부터 소집인데 사실 시정연설부로 이런 일정이 다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원금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거고요.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같은 경우에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총선 끝나고 마무리하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 5월 하순에 해당할 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때이른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아주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